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표구입니다. 2026학년도 들어서 첫 번째 치러진 모의고사죠. 오늘 결과 어떠셨나요? 잘 봤다고 들뜰 필요 없고요. 못 봤다고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의고사잖아요. 수능, 11월에 치러질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연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의 부족함을, 나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나갈까, 채워나갈까를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수능을 잘 보기 위한 준비 단계임을 잊지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난이도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작년에 치러진 2025학년도 3월 모의고사보다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2026학년도 수능보다는 살짝 쉬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최근에 치러진 수능 유형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단 최근에 치러지는 유형들을 보면 평가원 기출문제들을 보면 쉬운 단원의 문제들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의 압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지금 다수 출제되어지고 있죠. 대신 고난이도 문항, 소위 얘기하는 킬러 문항들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러진 이 3월 학력평가에서도 어땠나요? 복잡한 상황, 복잡한 계산이 요구되는 문제들은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결국은 최신 유형의 평가원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이 평가원의 기조에 맞는 문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오늘 치러진 이 3월 학력평가 문제는 수능 기조에 맞는 물리학원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문제 하나하나를 좀 판단해 나가면서 쉬운 단원들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쉬운 단원 안에서도 난이도를 높인다면 어떤 수준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학습을 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소단원별 문항들을 보면 그쵸? 수능 문제 단원을 거의 따랐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빛의 이중성과 물질의 이중성은 수능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요. 둘을 합쳐서 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죠. 작년 수능에서는 물질의 이중성 문제를 출제했다면 오늘 치러진 3월 학평에서는 광전효과 문제가 출제된 거의 차이만 있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유사한 문항 배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번호도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번호 배치도 크게 다르지 않게 구성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문제들을 총 6문제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운동량 보존 문제입니다. 11번 문제거든요. 이 11번 문제는요,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작년 수능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되어졌어요. 작년 수능 10번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게 문제가 구성되어졌죠. 물체의 질량, 속도는 숨기고 그렇죠? 운동량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방향도 숨기는 이러한 구성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을 통해서 운동량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조합형으로 판단해서 문제가 해결되게끔 구성된 문제 유형. 이런 문제 유형들이 등장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표시를 해봤고요. 자, 이 17번 연력학 문제죠. 이 연력학 문제는요, 사실은 늘 뻔해요.
뻔한 문제들의 반복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러진 이 3월 학평 문제에서는요,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잘 풀이 과정에 등장하지 않았던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의 넓이 관계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은 사실 보일-샤를의 법칙 같은 경우는 그냥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일정하냐만 판단하게끔 문제가 구성되어졌는데, 오늘은 계산을 해야만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소자 문제입니다. 다이오드 문제죠. 제가 개념 강의에서도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에서도 항상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다이오드 4개가 등장하면 정유회로 문제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강조드렸는데, 오늘 치러진 이 문제에서는요, 그런 경향성을 깨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마치 다이오드 4개 조합의 정유회로 문제였는데, 정유회로처럼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정작 문제의 구성은 정유회로가 아니었어요. 결국 여기서 낚시질을 당한 친구들도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4번 문제를 좀 표시를 해 봤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처럼 다이오드 4개 회로 구성이 꼭 정유회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물질의 자성 문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반자성체와 상자성체가 놓이면 대부분의 문제들, 그동안 출제됐던 기출문제들의 99%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100%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자성체와 상자성체가 놓이면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그동안의 문제 구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치러진 이 7번 문제, 물질의 자성 문제 유형에서는요, 자기장 영역 안에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를 넣어서 자기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자기력을 물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력이 작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의 기출문제의 답습만으로 그냥 슥 문제를 풀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였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 파동의 성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들과 약간 구성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제로 파동이 이동해 가는 속도를 우리가 고려해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를 파악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파동이 이동하는 시간, 거리에 대한 시간 관계로 속도를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의 구성. 약간 그동안의 문제들과 비슷하면서 차이점을 둔 문제였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사와 광통신, 역시나 16번 문제도 그동안의 유형과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속도 관계를 통해서 임계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각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임계각과 입사각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출제됐던 이 전반사와 강통신 문제보다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음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게 출제됐던 단원들의 난이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 그런 오늘의 3월 학평 문제였다라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와 B는 마이크로파 아니면 가시광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마이크로파고 누가 가시광선인지를 파악하는 조건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A보다 진동수가 큰 B래요.
그러면 마이크로파가 진동수가 큰지 가시광선이 진동수가 큰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이크로파가 커요? 가시광선이 커요? 가시광선이 마이크로파보다 진동수가 큽니다. 따라서 A보다 진동수가 큰 B니까 B가 가시광선이고 마이크로파는 A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마이크로파다라는 거 간단하게 해결되어지고요.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짧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고요.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은 모두 같다. 매우 중요한 보기죠.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틀리는구나.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성질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공부를 조금 했던 친구들이라면 모르포나비에서 관측되어지는 파란색만 보고도 이게 간섭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파란색 빛은 중첩되어 세기가 증가한다. 세기가 증가하는 간섭을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부르고, 중첩돼서 세기가 증가하는 간섭을 보강간섭이라고 불러주고요. 보강간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쵸? 같은 위상으로 중첩돼야만 합니다. 같은 위상이라는 게 포인트죠. 그렇죠? 그리고 이는 빛의 간섭에 의한 결과이죠. 보강 간섭에 의한 결과였고요. 빛의 파동성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간섭은 파동성에 의한 결과이다. 역시나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맞추기죠. 아래쪽 숫자의 합은 아래쪽 숫자의 합과 같으니까 0이어야 되고요. 위쪽 숫자의 합은 위쪽 숫자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1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0, 1로 써지는 중성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의 합은 아래쪽 숫자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2고요. 위쪽 숫자의 합은 위쪽 숫자의 합과 같아야 되니까 4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2, 4로 써지는 헬륨 원자핵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죠. 지겹게 나오는 보기입니다. 자, 기억은 양성자이다. 기억은 중성자입니다. 자, 니은은 질량수. 위에 써지는 숫자가 질량수죠. 질량수는 4이다. 라는 것도 가볍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번까지는 그냥 쭉쭉쭉 갔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오드 4개가 마치 정유회로처럼 조합되어 있지만 앞선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유회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어떻게 문제가 접근되어지느냐? 일단 1에다가 연결했는데 그 1이 A인지 B인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A에서는 빛이 방출됐대요. A에서 빛이 방출되려면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되죠? 그렇죠. 순방향 연결해야 되고 순방향 연결이려면 전류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 문제가 정유회로 문제였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G, 검유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에서 전류가 이렇게 와서 첫 번째 경우 전류가 이렇게 와서 G로 전류가 흘러가려면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그렇죠? 이런 식의 전류의 흐름이 형성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B는요, 역시나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로 구성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A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방출되지 않는다는 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막히겠죠. 대신 C에 전류가 흐른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전류의 흐름이 형성되어지겠구나. 그러니까 G로는, 검유계로는 전류의 흐름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거죠. 됐죠? 그렇다면 얘는 PN, PN 이렇게 구성되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에 연결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자, 니은입니다. 1에서 B, 지금 니은 보기에서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으로 이동하려면, 이게 뭔 말이죠? PN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는 건 순방향 연결이다라는 것을 뜻하죠. 순방향 연결일 때 P형 반도체의 양공,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래서 B는요, 순방향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니은 번보기는 맞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D도 순방향 연결이죠. 따라서 빛이 방출되어집니다. LED는 순방향 연결일 때 빛이 방출된다 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일단 우리가 VT 그래프가 나왔네요. VT 그래프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기울기로 가속도, 넓이로 거리였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과 2의 길이는 같답니다. 그렇다면 얘는요, 지금 구간 1을 지날 때, 구간 2를 지날 때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속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리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그래프 상황에서 요 때가 구간 1을 지날 때고요. 요 때가 구간 2를 지날 때 아니에요? 그런데 구간 1과 구간 2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같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넓이는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죠. 그렇죠? 요 넓이는 뭔가요? 요 넓이는 중간값을 취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2V 곱하기 3T입니다. 이 값이 같아야 되죠. VT 그래프에서의 넓이는 거리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그럼 2 날아가고 T 날아갈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V0는 2V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V는 2분의 V0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자, 니은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 자, 힘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F는 A의 관계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질량, 물체의 질량은 어차피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가속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결정되어지겠구나. 결국 기울기가 누가 크겠니?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때 T에서 2T 때 요때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T분의 요거 V죠? 여기 지금 2V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요때는 기울기가 3T분의 V입니다. 가속도가 3대1이죠? 가속도가 3대1이면 당연히 작용하는 R자임, 작용하는 힘이 3대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니은 번보기도 맞다. 자, 디귿 보겠습니다. 자, 충격량을 물었어요. 자, 이거 낚시질 당하면 안 되죠? 충격량은 언제나 뭐와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으로 구합니다. 자, 질량은 달라지지 않아요.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를 보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속도는 V만큼 변했습니다. 두 번째 구간에서도 속도는 V만큼 변했습니다. 질량 같고 속도 변화량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충격량도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 번보기는 틀렸구나. 충격량이 같아요. 네. 낚시질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 관련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주목해 볼 건 요겁니다. 지금 사람이 크기가 5뉴턴인 힘으로 잡아당긴대요. 이렇게 지금 5뉴턴으로 여기서 이렇게 5뉴턴으로 당기는 거죠.
사람이 줄을 통해서 평형판을 5N으로 당겨요. 그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평형판이 줄을 통해서 사람을 5N으로 당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사람 따로 평형판 따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죠? 자, 중력은 얼마예요, 지금? 사람의 중력은, 무게는 5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힘이 작용하죠? 평형판이 줄을 통해서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얼마씩? 5뉴턴, 5뉴턴. 결국 사람은 아래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해요? 510의 힘이 작용합니다. 510의 힘이 작용하는데 어떤 상태여야 돼? 정지 상태여야 돼요.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죠? 위로. 그럼 얼마의 힘이 있어야 돼요? 510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위쪽으로 작용하는 510의 힘은 누가 주는 거죠? 요 평형판이 사람을 받치는 힘이죠. 평형판이 사람을 510으로 받치면 사람도 평형판을 얼마로 눌러요? 510으로 누릅니다. 요 힘과 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죠. 평형판이 사람을 510으로 받친다. 사람이 평형판을 510으로 누른다. 또 어떤 힘이 작용합니까? 당연히 평형판의 중력, 무게가 20N이 작용하죠. 또 어떤 힘이 있어요? 사람이 줄을 통해서 평형판을 5로 받치는, 5로 당기는 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평형판은 얼마 힘이 작용하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520의 힘이 작용합니다. 그렇죠? 위로 10, 아래로 20, 아래로 510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상태여야 돼? 정지, 알짜 힘이 0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요 수평면이 얘를 얼마로 받쳐줘야 돼요? 520의 힘으로 받쳐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520, 아래 방향으로 530, 위쪽으로도 결국 530. 그래서 알짜 힘이 0인 상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접근되어지고요. 이제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평형판을 누르는 힘, 요 힘이죠. 요 힘입니다. 요 힘.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다. 수평면이 평형판을 떠받치는 힘, 요거죠. 520입니다. 그래서 니은 번복기는 틀렸구나. 사실은 니은은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과 평형판을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5N의 힘은 그냥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입니다. 이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이니까 외부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사람의 무게와 평형판의 무게 520인 거죠. 그러니까 수평면이 받치는 힘도 520이구나 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P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력은 사람이 P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Q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력은 사람이 Q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따라서 P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과 Q가 사람에게 작용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일단 자기화되지 않은 자성체 A, B래요. 가는. 따라서 이 문구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A가 반자성체이고 B는 상자성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반자성체는요,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자 자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 자체가 자기장을 띠지 않죠. 그런데 상자성체와 강자성체는 어떻습니까? 물체 자체가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자는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자석처럼 행동하죠. 그래서 원자 자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A는 원자, 이게 지금 원자들을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원자 자체가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B는 원자 자체가 자기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나에서 보시면 균일한 자기장 방향으로 자성체 B는 자기화된 화살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통해서도 얘가 상자성체고 A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 상태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서 A가 반자성체임을 나를 통해서도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고요. B는 상자성체고요.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이 디귿번 보기에서 낚시질 당하지 말라고 기억과 니은을 틀린 보기를 배치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보시면 나에서는요. 균일한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균일한 자기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성체 A는 반자성체라서 균일한 자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하나의 자석처럼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는 쪽 이쪽이 N극이고요. 자기장이 모여 들어가는 쪽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죠. 반자성체니까. 그렇죠? 자성체 B는요. 이렇게 얘를 하나의 자석처럼 생각한다면 외부 자기장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자기화되어져 있죠. 따라서 이쪽에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겠죠. 이쪽이 N극이고 반대쪽이 S극입니다. 따라서 반자성체와 산자성체는 S극, S극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서 디귿번 보기가 맞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됐죠? 이렇게도 문제가 구성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문제이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꽤나 자주 등장한 문제 유형이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건 이겁니다. A 완성계에서 지금 광원으로부터 PQ에 동시에 빛이 방출되어졌고요. 그리고 동시에 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죠? 그렇죠? 동시에 빛이 방출되어져서 갔다가 다시 동시에 들어왔다는 건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P까지의 거리와 광원에서 Q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똑같다. 동일 거리를 왕복 운동하니까 A 완성계에서는 P에서 광원까지의 거리,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A 완성계에서 걸린 시간을 봤더니 광원에서 P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광원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이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거리가 같구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A 완성계에서는 P, 광원, Q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도 T0, 여기도 T0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관성계에서 볼 때예요. 비관성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B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얘네가 왼쪽으로 가는 걸로 보이겠죠. 맞습니까? 이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건 이거예요. 동시에 방출돼서 동시에 들어와요. 따라서 광원이라는 한 점으로부터 두 빛이 동시에 출발했고요. 광원이라는 한 점에 두 빛이 동시에 들어가죠. 한 점에서의 동시는 누구에게나 동시다. 따라서 B가 볼 때도 광원에서는 두 빛이 동시에 방출되어지고요. 광원에서도 B에서도 두 빛은 광원으로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B가 보면은요, 이쪽으로 가는 빛은 얘네가 이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빛이 가는 동안 B가 보면 P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B가 멍 때리고 보면 얘네가 왼쪽으로 이동해 갈 거니까. 따라서 광원에서 빛이 방출돼서 P까지 날아가는 동안 P가 더 멀리 이동하니까 B에서 보면 빛이 이렇게 갑니다. 이만큼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동안 광원이 다시 요만큼 당겨갈 거니까 요만큼 오게 됩니다. B가 보면 빛은
이만큼 갔다가 요만큼 오는 걸로 보이죠. 맞죠? 자, 이번엔 B가 볼 때 Q로 가는 빛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죠. 바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그리면 안 되겠다. 좀 이렇게 할게요. 네. 지금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온 걸로 보겠습니다. 네. 이만큼 갔다가 그 사이에 다시 광원이 요만큼 당겨간 상황이죠. 이렇게 온 상황이고요. 그러면 B는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걸로 보이죠. 여기서 B가 볼 때 두 빛은 동시에 출발했고요. 여기서 두 빛은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광원에서 발사된 빛이 B가 볼 때 P가 이쪽으로 물러날 거니까 이만큼 간 시간은 T1이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T2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T3, 여기서 여기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T4. 근데 광원에서 Q를 갖다가 Q에서 광원으로 돌아가는 요 거리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동일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T3와 T4는 같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건 이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갔다 오는 시간이죠? 갔다 오는 시간이죠? B가 봐도 동시 출발, 동시 도달입니다. 따라서 시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T1 플러스 T2는 T3 플러스 T4입니다. 근데 T3, T4는 어때요? 어차피 똑같은 값이죠. 같은 값입니다. 맞죠? 이렇게 우리는 표현해낼 수 있다. 됐죠? 네.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T0와 T1, T0와 T2, T0와 T3, T0와 T4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쉽게 구분되어지는 게 있죠. 바로 뭐가 구분되어집니까? T0와 T3가 구분되어지죠. A 관성계에서는 빛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B 관성계에서는 빛이 대각선으로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빛이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B가 볼 때가 더 길어요. 빛의 속력은 똑같은데 빛이 이동한 거리가 길 거니까 당연히 빛이 이동한 시간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표현되어지죠. 그래서 T3와 T4는 각각 T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요 T3와 T4를 더한 값이 T1과 T2를 더한 값과 같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T1 더하기 T2는 당연히 이 T3 더하기 T4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 T0보다 크잖아. 그럼 얘네도 당연히 이 T0보다 큽니다. 맞죠? 그런데 이 T1은 어때요? T1은 T2보다 커요. T1은 T2보다 커요. T1이 T2보다 커. T1은 이만큼 가는 거고 T2는 요만큼만 오는 거니까. 그쵸? 그럼 T1이 T2보다 커. 그러면 T1이 T0보다 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이제 T0랑 T2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B가 볼 때는 사실은 P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길이 수축에 의해서 짧아진 거리입니다. 길이 수축에 의해서 짧아진 거리야. 그렇죠? 그리고 거울. P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광원은 또 요만큼 이동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B가 보면 P와 광원 사이의 거리는 실제 거리보다 줄어들어서 보이는데 P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으로 가는 동안 B가 볼 때 광원은 요만큼 이동해 갈 거니까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가 볼 때 P에서 광원까지 빛이 이동한 거리보다
B가 볼 때 P에서 광원까지 이동한 거리가 더 짧죠. 빛이 이동한 거리가 짧으면 빛의 속력이 정해져 있으므로 빛이 이동한 시간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의 대소 관계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대소 관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1, 2, 3, 4, 5를 판단할 수 있죠. 1은 지금 T0와 T2를 물었어요. T0와 T2를 물었어요. T0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번은 T1과 T2, T1이 T2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T3, T4, T3와 T1을 물었구나. T3와 T1을 물었어요. 그러면 T3는 요거고요. T1은 지금 이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쉽게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T3와 T4가 같으니까 요게 뭐예요? ET3입니다. 그런데 T1은 T2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T1이 T3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임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4번 T3와 T4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T4와 T0는 T4가 더 크다라는 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간의 관계를 물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빛이 이동한 거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빛이 얼만큼 이동하느냐를 알면 빛이 이동하는 시간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유형인데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보시면 지금 P라인을 A와 B가 동시에 통과해서 Q라인을 A와 B가 동시에 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는 게 뭘까? 아, A와 B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했구나. 그렇다면 평균 속도가 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Q를 통과할 때의 속력은 A가 B의 3배래요. 얘를 3라지 V라고 하면 얘는 스몰 V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평균 속도를 이용한 공식을 그냥 계산하면 끝나죠.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입니까? 2분의 V 더하기 3V입니다. B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2분의 2V 플러스 V입니다. 이 값이 같아야 되죠.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게? 그래프로 한다면, 굳이 뭐 이 문제를 그래프까지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지만, 속도, 시간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처음에 출발할 때 V고 2V잖아. V고 2V예요. 지금 이게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지금 얘가 더 큰 값을 갖잖아. 그쵸? 그러면 A가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그쵸? B는 이거보다 조금 더 급격히 그려야겠다. 그냥 억지로 뭐 이렇게 그려졌다면, 그쵸? B는 평균 속도가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지금 빨간색 넓이와 노란색 넓이가 같을 거 아닙니까? 중간 속도가 같아야 되잖아. 요때의 속도는 3V라고 표현한 거고요. 요때의 속도는 그냥 V라고 일단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평균 속도를 구해 본 거죠. 빨간색의 평균 속도, 노란색의 평균 속도를 구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날아갈 거고 넘기면 이거 어떻게 돼요? 그쵸? 지금 보시면 2V는 V가 나와요. 따라서 V가 2분의 1 V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가 느려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속도가 감소하는 그래프였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굳이 뭐 여기다 다시 그려본다면 A는 얼마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A는 3분의 2 V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속도는 얘가 2분의 3V가 되는 거고요. B는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V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3 여기 요렇게
A는 이제 빨라지는 운동을 한 거죠. 1.5. 이렇게 된 거고요. B는 어떻게 운동한 거야? B는 V가 되는 거야. B는 2분의 V죠? 미안해. 여기 2분의 V죠? 2분의 1 V입니다. B는 2분의 1 V. 여기 이렇게 중간 속도를 같이 해서 이렇게 운동한 거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A의 넓이와 B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처음부터 이렇게 운동하는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로 값을 정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낸 내용인 거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문제는 B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A의 가속도를 A라고 놓겠대요. 그럼 A는 뭡니까? A는 시간 동안에 A의 속도 변화량. 이거 얼마예요? A의 속도 변화량은 2분의 1 V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2분의 1 V라는 뜻이고요. B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2분의 4, 2분의 3 V죠. 그럼 B의 가속도는 T분의 2분의 3 V니까, 그쵸? 3A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라는 게 찾아지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평균 속도를 이용한 풀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프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된다 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도 좀 주목해 보셔라 라고 총평해서 말씀드렸던 문제이죠. 지금 A에서 B로 파동이 진행해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단박에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파동의 주기를 알 수 있죠. 파동의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한 번 출렁이는 시간, 요 시간이 주기입니다. 따라서 주기는 2초입니다. 주기는, 파동의 주기는 A에서 진행할 때와 B에서 진행할 때 달라지지 않죠. 그렇죠?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인데 결국 진동수는 A에서 진동하는 횟수와 그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B에서의 파동의 진동수가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왜? 때려주는 대로 진동을 할 거니까. 진동을 주는 대로 진동을 할 거니까 A에서 진동하던 파동이 B에서 진동하더라도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요.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주기도 변하지 않죠.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예요? 역수 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일단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주기를 알았어요. 그리고 A에서의 파장을 알 수 있죠. A에서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지금 2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에서의 속도를 알 수 있죠. A의 속도 T분의 람다에서 1입니다. 2929이니까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1m/s잖아. A에서는 속도가 1m/s야. 그렇다면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1초가 걸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파동의 모습이 그대로 요렇게 되는데 1초가 걸린다는 소리야. 요 파동이 1m 이동해 오는데 1초가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요 P점은 2초일 때 진동을 하거든요. 그럼 남은 1초 동안 얘가 얼만큼을 이동해야 돼? 이만큼을 이동해 가야 된다는 소리야. 얘가 여기서부터 1초 만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다음 1초는 이만큼을 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 1초일 때는 이만큼을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얘가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와야 된다는 소리죠.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얘가 그 다음 1초 동안 이만큼을 가야 돼. 1초 동안 2m를 이동해 가야 되죠. 1초 동안 2m를 이동해 가야 되니까 당연히 속도가 얼마가 돼요? 2m/s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의 속도는 2m/s입니다. 자, 파동의 속도는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근데 주기는 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파장이 4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이 맞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접근되어져야 하는 4번 문제, 10번 문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자, 11번 문제 역시도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문제를 보시면 일단 A와 B의 운동량만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했으니까 A의 운동량은 요 방향이다. 그리고 B의 운동량이 지금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1P예요. 우리가 이제 단박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A는 B와 충돌하고 나서 되돌아가지 않겠구나. 왜? 지금 A가 만약에 B와 충돌하고 나서 되돌아가게 되면 A의 운동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아니야. 지금 오른쪽으로 P였다가 왼쪽으로 얼마를 갖고 되돌아가게 되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돌아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P보다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되돌아가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P보다 커진다는 건 충격량이 P보다 커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충격량은 2분의 1 P래.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얘는 되돌아갈 수 없다. 결국 충돌하고 났을 때 A는 이쪽 방향으로 운동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가 있죠. 되죠? 그렇다면 이제 B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2분의 1P면 B도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2분의 1P여야 돼요. 맞죠? 그러면 A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B도 충돌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 이쪽으로 가면 둘이 뭐 계속 덩당방방방 충돌한다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 B도 이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B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던 애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B도 운동량이 P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되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1 P보다 커버리죠. P보다 커져버리잖아. 마찬가지잖아. 이쪽으로 운동량 P로 가던 애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P보다 커져버려요. 그렇죠? 그럼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애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B보다 속도는 빠르죠. 그러니까 충돌할 거 아니야. 질량은 작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A는 질량은 작고 속도가 빨랐던 애야. B는 질량은 크고 속도가 느렸던 애야. 운동량은 같지만 그래서 충돌할 수 있었구나.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1 P여야 되니까 A의 운동량은 2분의 1 P여야 되죠. 그래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2분의 1 P가 될 거 아니야. B는 어때요? 2분의 1 P만큼 운동량이 늘어야 되죠. 따라서 2분의 3 P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접근해 보면 기억 보겠습니다. 충돌 전 운동 방향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충돌 전후 속도 변화량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자, 속도 변화량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자, A와 B는 충돌을 했습니다. 충돌하는 두 물체는 무조건 같은 크기의 힘을 주고받고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주고받고 같은 크기의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같은 크기의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해. A와 B 모두 2분의 1 P의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했죠. 그렇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질량이 누가 커요? 질량이 A가 커요. A랑 B가 충돌을 하려면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빨라야 돼. 근데 운동량이 같아. 따라서 질량은 A가 더 작았구나. 말씀드렸던 거잖아. 따라서 질량이 A가 더 작아요.
그럼 속도 변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같은데 질량이 A가 작으니까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A가 더 커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번보기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질량을 비교하래요. 자,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요거를 비교하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은 충돌 전과 후가 같다. 아,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면 되겠구나. 자, 운동 에너지를 비교할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됐었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이 식을 슬쩍 변형하면 2분의 1 m mv의 제곱이죠. 따라서 2m분의 p 제곱입니다. 되시죠? 자, 그렇다면 충돌 전에 A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2ma분의 p 제곱입니다. 그렇죠?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2mb분의 p 제곱입니다. 이게 충돌 전 A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죠. 자, 충돌 후 A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2ma분의 p 제곱이죠? 4분의 1 p 제곱입니다. 더하기 B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2mb분의 4분의 9 p 제곱입니다. 운동에너지 식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지금 식을 만든 거죠. 근데 두 식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에 같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p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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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는 다 날아갈 거니까 이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A는 A대로 몰고 B는 B대로 몰면 MA분의 1 빼기 4MA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MA는 이쪽 넘어오면 되죠? 그러면 4MA분의 9MA분의 1입니다. 그러면 4분의 4, 그러면 4분의 9, 4분의 5MB가 되죠. 그렇죠? 그럼 A와 B는 몇 대 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5대 3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아니다. 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분모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4MA분의 3이고요. 는 그렇죠? 4MB분의 5네요. 식을 정리하면 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A와 B는 3대 5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틀렸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 전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라라는 의미에서 앞서서 총평에서도 강조드렸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뭐 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빛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이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다면 실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A는요 2에서 1로 전이하는 거고요. C는요 3에서 1로 전이에요. 당연히 에너지 준위차는 C가 A보다 크죠? 따라서 빛의 진동수도 C가 A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죠. 그렇죠? 자, B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 역시나 흡수하는 빛의 파장도 에너지 준위차입니다. 그러면 4와 2의 에너지 준위차는 얼마입니까? 4와 2의 에너지 준위차는 마이너스 16 2제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2제로니까 4, 그러면 4분의 4.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요? B. B의 빛 에너지는 16분의 3 2제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럼 요 값이 바로 뭐예요? 요 값이 람다
B분의 HC입니다. 여기서 C는 이제 빛의 속도인 거고요. 됐죠? 그러니까 B의 경우 흡수하는 빛의 파장은 바로 요런 관계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표현되어지고요. 문제에서 이게 나와 있구나. A에서 방출되어지는 빛의 파장이 나왔네요. A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2와 1의 에너지 준위 차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에 의한 파장이죠. 즉 여기서 A. 이 A는 바로 얼마예요? 4분의 1과 2제로의 에너지 준위 차죠? 4분의 3, 2제로고요. 이 값이 람다분의 HC다 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요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4분의 1배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4람다분의 HC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결국 람다 B는 파장의 람다의 4배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서 그래서 니은번 보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C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C 얘는요. 요거랑 요거의 에너지 준위 차죠? 요거와 요거의 에너지 준위 차 EC는 요거와 요거. 그럼 9분의 1, 9분의 9니까 9분의 8, 2제로다. 뭐 이런 건 뭐. 그래서 디귿만 정답이구나 라는 걸 역시나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니은번 보기에서만 실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뭐 무난히 해결했을 만한 문제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전 효과 문제이고요. A를 비출 때는 N0의 개수만큼 최대 운동 에너지는 E0로 튀어나온대요. 그러니까 A만 쏘면 발생하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N0래요. 근데 A랑 B를 쐈더니 A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에서 튀어나올 때는 그대로 E0일 거 아니야. 그쵸? N0개에 E0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때요? E0가 됐어. 그럼 요 E0는 B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B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E0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럼 B에 의해서도 전자가 뛰쳐나오겠구나. 그럼 A와 B를 쏘면 A에 의해서도 뛰쳐나오고 B에서도 뛰쳐나와. 근데 A에 의해서 뛰쳐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N0야. 그럼 B에 의해서 뛰쳐나오는 전자의 개수까지 더해질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N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번엔 니은을 판단하래요. 자, 이번엔 A랑 C를 쐈어요. A를 쏘면 N0의 E0만큼의 전자가 뛰쳐나와요. 그런데 C에 의해서도 튀어나온다면 요 튀어나오는 전자의 수는 A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거 더하기 C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A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것만 튀어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C에 의해서는 전자가 뛰쳐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그대로 E0겠구나. A에 의해서만 전자가 뛰쳐나온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니은은 E0입니다. 니은번 보기가 틀렸다. 자, 진동수를 비교하래요. 지금 보시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 마이너스 금속의 문턴 진동수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그럼 요 값은 지금 고정된 값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빛 에너지가 커요, 빛의 진동수가 커요. B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A에 의해서 튀어나오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보다 크니까 당연히 B의 진동수 에너지가 A의 진동수 에너지보다 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맞다라는 것이 찾아지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 문제죠. 이 전기력 문제는요, 단계를 밟으면서 차근차근 따져나가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유형이다. 뭐 수많은 문제들의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전기력은 B와 C의 전기력이 0이래요. 여기 0이고 여기 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바로 요겁니다. A와 D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대요. A도 Q고 D도 Q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조건을 바탕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는 B, C의 전기력이 0이야. 그런데 가에서 나로 바꿨더니 B의 전기력이 왼쪽 방향이 됐어요. 마이너스 X 방향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건 이거잖아. B가 전기력이 0일 수 있는 건 어쨌든 A, C, D에 의해서 전기력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과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력이 0일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지금 AD는 그대로예요. AD는 그대로니까 B에게 주는 AD의 전기력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C만 뺐어요. C를 멀리하면 당연히 C가 B에게 주는 전기력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AD에 의해서 왼쪽 방향의 전기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AD에 의한 전기력은 애초부터 여기서도 왼쪽 방향이었다는 소리죠. 근데 C에 의한 오른쪽 방향의 전기력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정지였다가 C에 의한 오른쪽 방향의 전기력이 작아짐으로써 AD에 의한 왼쪽 방향의 전기력은 그대로라서 결국 값이 더 커져서 결국 B는 왼쪽 방향의 전기력으로 발생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C는 B를 당기는 전기력을 주는 거구나. 그렇다면 C는 마이너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는 마이너스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된 걸로. 됐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해 볼 건 이겁니다. 그럼 A와 C가 합쳐서 왼쪽 방향의 전기력을 주는데 문제는 뭐야? A와 D는요 전하량이 같아요. 그런데 B에게 A는 가깝고 B로부터 D는 멀어요. 따라서 A가 B에게 주는 전기력이 D가 B에게 주는 전기력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당겨지는 전기력의 주체는 핵심은 A가 당기는 전기력이겠구나. 따라서 A는 B를 당기는 마이너스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D가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B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주는 요 전기력은 A가 주는 전기력과 D가 주는 전기력의 합이에요. A는 분명히 B를 왼쪽으로 당기죠? D가 B를 미는지 당기는지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오케이? 중요한 사실은 A, D를 고정하고 C만 빼냈더니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건 C의 전기력이 결국 오른쪽 방향이었다. 그리고 AD의 전기력은 AD 전기력의 합은 왼쪽 방향이다. 라는 것만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D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죠? 넣어보면 됩니다. 하나하나 넣어보면 돼. 그럼 이제 마이너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D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D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C에 주목을 하세요. C는요, 지금 C가 B를 당기면 B도 C를 당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D도 C를 밀죠. A는 C를 밀어요. 근데 이제 주목해 볼 게 이거죠. A랑 D는요, 전하량이 같아요. 따라서 C로부터 D는 가깝고 C로부터 A는 머니까 D가 C를 미는 힘이 A가 C를 미는 힘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C는 전기력을, D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C는 전기력을 마이너스 X 방향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C의 전기력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따라서. 그렇죠.
아, C는 마이너스가 아니구나. C는 플러스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가 플러스니까 B가 C를 당기죠. 그렇죠? 여기서 당기죠. 그리고 D가 C를 당기죠. 그리고 A가 C를 밀죠. 그럼 결국 A, B가 C를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를 당기는 전기력이 같아서 C도 전기력이 0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 주목해 볼 건 이거예요. 그러면 B를 다시 분석하면 B는요, 지금 C가 B를 당기는 힘이 있어요. 전기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D가 B를 미는 전기력이 있어요. A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이 있어요. 요 합쳐서 이것도 0이 되죠. 근데 주목해 볼 건 바로 B가 C를 당기는 전기력과 C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이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D가 B를 밀고 A가 B를 미는 요 전기력의 합과 A가 C를 밀고 D가 C를 당기는 요 전기력은 같아야 합니다. 이게 같으니까 이것도 같아야 합이 0일 거 아니야, 둘 다. 그렇죠? 그러면 거리 관계가 지금 대칭이잖아. 1대2, 1대2. 전하량도 같아. 근데 전기력도 같아야 돼. 그럼 BC의 전하량도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공식 안 써도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아, 그래야 전기력이 0이 되는구나. 전기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BC의 전하량도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가 맞는 거예요. 기억 보기는 그래서 맞는 보기고요. 전하량의 종류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니은번 보기도 맞구나 라는 것이 찾아지게 됩니다. 물론 14번 문제가 그냥 뚝딱 쉽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계를 밟으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내용이다. 이 전기력 문제 유형은 이런 식의 풀이 방법이 중요한 거였죠.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15번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얘가 이동하는 속력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속력의 변화가 발생한다. 오케이? 요거 주목해 보시면서 이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에서 3초까지는 1m/s씩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P점의 위치를 보면 1초일 때는 당연히 여기죠. 1초일 때의 위치는 여기예요. 2초일 때의 위치는 여기예요. 그렇죠? 3초일 때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1초에 1cm/s씩 이동하니까. 근데 좀 보세요. 4초일 때는 그럼 어딜까? 3에서 4초까지는요. 2m/s, 2cm/s예요. 그럼 3초에서 4초까지는 2cm를 간다는 소리죠. 여기에 와 있습니다. P점이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5초일 때는 또 2m/s죠. 여기에 와 있습니다. 1초일 때의 위치, 2초일 때의 위치, 3초일 때의 위치, 4초일 때의 위치, 5초일 때의 위치다. 요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때 문제를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초일 때 P의 흐르는 유도점의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래요. 4초일 때는요, 얘는 여기에 와 있거든요. 여기 P가 여기에 와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봅시다. 1영역에 의해서는 얘가 이동을 하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지 못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영역에 의한 유도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플러스 Y래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그럼 이제 뭡니까? 이 영역에 의한 유도전류가 더 세게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러면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건 나오는 방향, 요 도선이 요 고리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소리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투 영역은 늘어나는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려면 투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 방향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지 못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P점에서의 유도전류가 플러스 Y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었어요. 2초일 때와 5초일 때. 자, 2초일 때는 여기에 걸쳐져 있습니다. 요때죠, 요때. 2초일 때 유도전류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증가하지 못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P점에서는 그렇죠.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5초일 때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어요? 5초일 때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감소하지 못하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도전류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2초일 때와 5초일 때는 유도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니은본 보기는 틀렸습니다.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초일 때와 4초일 때 유도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래요. 요게 이제 낚시질 당하기 딱 좋은 내용이죠. 지금 보시면, 자, 2초일 때는, 지금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비제로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4초일 때는 자기장이 비제로에서 2비제로인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쵸? 자기장의 변화만 보면 변화량이 똑같아요. 따라서 유도전류가 똑같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실수죠. 왜? 그렇죠? 속도가 달라요. 얘는요, 여기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서는 빨리 움직이는 거야. 그럼 똑같은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속도에 의해서 자기선속의 변화는 더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바로 B제로에서 2B제로 갈 때는 속도가 0에서 B제로로 갈 때의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발생한 유도전류가 더 크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는 맞다. 이걸 값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2배의 유도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제가 총평해서 주목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들은 결국 속도를 비교하는 거죠.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A가 빨라요? B가 빨라요? 전반사 했으니까 당연히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죠. B에서가 A에서보다 빠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C랑과의 속도 관계도 판단해야 되죠.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A랑 C를 보면 C가 A보다 빨라요. 왜? 여기서 지금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C가 A보다 빠른데 그럼 C가 A보다 빠르고 B도 A보다 빠르면 B가 빠른지 C가 빠른지를 여기까지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조건이. 바로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굴절률이 B가 C보다 크면 속도는 C가 B보다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속도의 대소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뭘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냐면, 두 매질의, 그러니까 우리 물리학 원 수준에서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두 매질의 속도 차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다. 속도 차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요. 그럼 이 문제 조건에서는 속도 차가 이게 제일 크죠? 그래서 A와 C 사이의 임계각은, 그렇죠?
BC 사이의 임계각 AB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습니다. BC 사이의 임계각과 AB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 AC 사이의 임계각은 BC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고 AC 사이의 임계각은 AB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 볼 건 바로 지금 반사가 일어났어요, 먼저. 그럼 반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여기가 뭐예요?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럼 요 각과 요 각은 억각이니까 여기도 세타예요. 그렇죠? 그러면 A에서 C로 들어가는 요 입사각은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지냐면, 자, 보세요. 세타는 지금 세타로 입사해서 A에서 B로 세타로 입사해서 전반사했습니다. 그럼 요 세타는 A, B의 임계각보다 큰 거죠. A, B의 임계각보다 세타는 지금 큰 상황입니다. 됐죠? 그리고 AC로 들어가는 입사각 세타 프라임은요,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계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세타 프라임이 AC 사이에 임계각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타 프라임과 세타는 지금 90도입니다. 여기 지금 90도잖아. 세타 프라임 더하기 세타는 90도잖아.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커요. 세타가 세타 프라임보다 커요. 그럼 세타는 그렇죠? 45도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번 보기가 틀리는 겁니다. 기억 보기. 굴절률은 A가 굴절 속도가 느릴수록 굴절률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맞는 내용인 거고요. 그럼 이제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PQ에서 전반, 여기서 전반사 하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 세타예요. 그럼 여기가 세타예요. 그러면 앞서 정의 내렸듯이 여기서 봤듯이 여기 각도가 90도니까 요 각도, B에서 C로 들어가는 요 입사각도 뭡니까? 세타 프라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B에서 C로 들어가는 요 세타 프라임은 BC의 임계각 보다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세타 프라임은 BC의 임계각, 이거 V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겠다. 요거를 다 세타라고 바꿀게요. 세타. AC의 임계각, BC의 임계각, AB의 임계각.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각도 관계로 표현되어지고요. 따라서, 요 세타 프라임이 BC의 임계각보다 작아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계각보다 크게 입사를 해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요 세타 프라임은 BC의 임계각보다 작으니까 여기에서는 전반사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보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이런 속도의 대소관계, 각도의 대소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속도 관계에 의한 임계각의 대소관계,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내용이었죠.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요, 연력학 문제죠. 사실 기본적인 연력학 문제는 상당히 쉽게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 상황에서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조금 더 늘어나죠. 앞선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일샤를의 법칙의 관계로 문제가 접근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연력학 제일법칙 Q = 델타 U 플러스 W 이고요. A, B, B, C, C, D, T, A로 일단 표를 메꿀 수 있어야 되죠. 자, A에서 B 갈 때는 어때요? 부피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압력이 늘어나니까 온도 늘고 당연히 열을 공급받고요. BC는 어때요?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늘죠. 따라서 온도도 늘어요. 이렇게 됩니다. 보일-샤를의 법칙의 관계인 거죠, 지금. 그렇죠? C에서 D는 부피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이 감소하니까 온도도 줄겠죠? 그러면 열을 방출한 상황이고요. D에서 A는 어떻습니까? D에서 A는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온도도 감소하고 그럼 열을 방출하는 상황이다 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건 이거예요. 보일-샤를의 법칙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요 내부 에너지의 변화, 온도 변화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A에서의 온도를 T0라고 할게요. 그러면 보일-샤를의 법칙의 관계에 의해서 P0, V0는 T0다 라는 관계로 표현되어집니다. 이제 B는 어떻습니까? 이 P0, V0가 되니까 B에서의 온도는 2T0다 라고 표현되어질 거고요. C에서는 2P0, 2V0니까 4P0, V0죠. 4배가 돼야 되죠. 온도가 4T0입니다. D는 P0, 2V0가 2P0, V죠. 그럼 여기서 2T0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일단 요게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3Q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값은 3Q, 요 값은 10Q. 그럼 요 값이 3Q면 요 값이 3Q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에 비례해요. A에서 B 갈 때 온도 변화량은 T0입니다. 그 T0 온도 변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3Q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B에서 C 갈 때는 온도 변화량이 2T0니까 2배죠? 그러면 요 값은 6Q겠구나. T0 변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3Q면 2T0 변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배, 6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게 10Q고 요게 6Q니까 요거는 4Q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값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역시나 2T0의 온도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가 6Q죠. 그럼 요것도 6Q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똑같죠? 온도 변화가 T0죠? 따라서 여기도 3Q가 됩니다. 문제는 요게 얼마인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요거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압력 부피 변화 그래프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건 1입니다. B에서 C 갈 때 넓이는 이만큼이에요. D에서 A 갈 때의 넓이는 요만큼입니다. 2대 1이죠? 따라서 요 값이 얼마임을 알 수 있어요? 요거의 절반 2Q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얼마예요? 5Q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다 메꿨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D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 D 2T0다 라는 걸 알아냈죠. 자, 니은 봅시다. D에서 A 과정 외부 한일 요거 2Q임을 찾아낸 거고요. 자, 디귿. 자, 열효율을 구하래요. 열효율은 어떻게 되죠? 공급열. 지금 공급열은 어디 있습니까? 요겁니다. 그렇죠? 이게 15고요. 15Q고요. 그걸 통해서 13이구나. 13이죠? 13이고요. 결과적으로 한 일. 결과적으로 한 일은 얼마예요? 4Q, 2Q니까 2Q입니다. 2Q죠. 1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귿 번복에는 틀리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보일-샤를의 법칙 관련되어 있는 개념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사항은 바로 이거예요. 1을 지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이 같대요. 자, 충격량은 언제나 뭐와 같습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에요.
그럼 충격량이 같다는 건 결국 뭐가 같다는 거야? 아, 속도 변화량이 같구나. 동일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질량은 변하지 않았을 거고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같구나. 요때의 속도 변화량과 요때의 속도 변화량이 같다. 라는 것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래요. 여기서의 속력을 우리가 EV라고 하면 여기서의 속력은 V다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원 구간을 이동하는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델타 V고 투 구간을 이동하는 데의 속도 변화량이 델타 V래. 그러면 여기 끝날 때 여기에서는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델타 V만큼 속도가 줄었을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EV-델타 V입니다. 델타 V만큼의 속도가 변할 거잖아.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속도가 델타 V만큼 줄어서 V니까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V 플러스 델타 V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의 속도를 찾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뭘 이용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었겠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얼마입니까? 4mgH는 운동 에너지 증가량 얼마입니까? 0. 가만히 놨다고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m4v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구간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느는 만큼 운동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예요? mgH예요. 이 값은 뭐예요?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야 됩니다. 그럼 2분의 1 m 요거의 제곱 2v 델타 v의 제곱 빼기 요거죠. v 플러스 델타 v의 제곱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지금 구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2분의 1 m 뭐 이것까지 쓸 필요 없지만 그러면 4v 제곱이죠. 4v 제곱 v 제곱. 그럼 얼마예요? 3v 제곱이고요. 델타 v 제곱 델타 v 제곱은 없어지겠죠?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v 델타 v 마이너스 2v 델타 v 그럼 마이너스 6v 델타 v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요. 그럼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해서 2분의 1m, 2분의 1m 지워질 거니까 슝슝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2v 제곱은 6v 델타 v구나. 그러면 v 날리고 3이니까 우리는 델타 v가 나오죠. 델타 v가 얼마 나왔어요? 델타 v는 3분의 1 v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아, 요 지점에서의 속도. 요 지점에서의 속도는 델타 v가 3분의 1 v니까 그럼 3분의 6, 3분의 5 v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지점에서의 속도는 델타 v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3분의 4v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3분의 6, 3분의 1, 3분의 5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선 지금 뭘 구하래요?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래요. 지금 평면에서의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죠. 즉 1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고 2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자, 1구간에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2원이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m 4v 제곱 9분의 25 v 제곱의 차. 그러면 4v 제곱 4 36 그러면 9분의 36 25 11 v 제곱이네요. 그렇죠? 네. 이 2는 어떻게 됩니까?
E2는 여기서 여기까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 9분의 16, 9분의 9, 9분의 7 2분의 1 M 9분의 7V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투분의 2원은 7분의 11. 문제에서는 2원분의 2투니까 11분의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분의 7이 정답이다. 그렇죠? 이렇게 에너지 전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의 전환 관계가 수식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유형의 문제들, 충격량을 이용해서 속도를 설정하는 문제 유형은 앞선 기출문제에서도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나가시면 문제를 풀어가는 아이디어를 얻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19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역시도 익히 나오는 문제 유형이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조합형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해결하는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고요? 바로 표를 만들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 B, C가 P점과 Q점에 형성하는 자기장을 찾아내 보는 거죠. 자, 먼저 요 상황. B0가 나올 때, B0가 나올 때 보입니다. 자, A는 P점에 당연히 지금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줍니다. 그리고 A에 흐르는 전류를 IA라고 부르고요. 거리 D는 그냥 1로 놓을게요. 그러면 P점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은 IA입니다. B는요, 지금 전류가 I고요. 거리는 1입니다. D는 1로 놓을 거야, 거리 D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I입니다. C는요, C에 흐르는 전류는 IC라고 할게요. 그러면 C가 D에 있을 때 P점에 만드는 자기장은 거리 1에 전류 IC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IC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두 번째, 0을 만들 때입니다. 0을 만들 때. P 똑같이 이제 P지만 0을 만들 때. 0을 만들 때는 C를 지금 여기다 놓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다 이렇게 놨을 때. 그럼 A, B는 그대로죠? A는 그대로 IA고요. B도 그냥 I고요. C만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하나, 둘, 셋이 됩니다. 따라서 방향은 그대로니까 나오는 거 3분의 1 IC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도 우리가 상당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뭘 알 수 있느냐? 지금 보시면 이게 0이야. 지금 보시면 요때 A, B와 요때를 만들 때 A, B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0이고 여기서는 B0야. 그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요 값이랑 요 값은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IA랑 I 값이 합치면 3분의 1 IC가 된다는 소리죠. 당연히 IC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네들을 합친 건 당연히 어느 방향이어야 돼? 들어가는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도 얘네들은 뭡니까?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가 같아서 0이었는데 IC가 강해지니까 C가 만드는 자기장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이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고요. 되시죠? 이런 관계임을 먼저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엔 Q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요, 얘가 여기 있을 때 2B0래요. 2B0. 그럼 그때 A는 어떻습니까? A. Q는 여기 있잖아요. A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거리는 그대로 들고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IA입니다. B는 어떻습니까? B로부터는 하나, 둘, 셋입니다. 거리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3분의 1 I입니다. C는 어떻습니까? C는 여기 있을 때죠. 여기 있을 때 여기니까 거리가 1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리고 역시나 Q죠. Q. Q점이죠. 그러면 D에 있을 때군요. 여기 있었군요. 그럼 거리가 그대로 1이네요. 그러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I, C 이렇게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얘랑 얘가 값이 같아요. 맞죠? 그럼 얘가 얼마라는 소리야, 요 값이. 요 값이 바로 3분의 1 IC라는 소리야. 그러면 나오는 거 IC, 들어가는 거 3분의 1 IC를 합치면 B제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IC가 B제로구나 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요거는 3분의 1 IC고, 그렇죠? 요거는 IC니까 둘을 합치면 자기장이야, 지금 이게. 그러면 3분의 2 IC가 B제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요 관계에 의해서 여기에 적용하면 요 값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2니까 3분의 4 IC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네를 합친 게 요거다. 요 값은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일 거니까. 그럼 요 관계, 얘네를 합친 게 요거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IA 더하기 3분의 1 I는 요거 이쪽으로 넘겨오면 3분의 1 IC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알아냈잖아.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였잖아. 값이 같다고. 얘네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따라서 I 빼기 요거. 요게 요거랑 같다는 식을 세우는 거야. 값이 같다. 요거랑 요게 요거보다 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따라서 IA는 3분의 1 IC다. 이렇게 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C의 전류의 세기를 구하래요. 그럼 이 두 식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IA, IAB는 없어질 거니까 그럼 요거 두 식을 그대로 더하면 3분의 4I는 요거 더하면 3분의 2IC구나. 따라서 IC는 2I다 라는 걸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에서는 표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19번 문제가 해결되어졌고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요, 연결된 물체의 운동이잖아. 우리가 숱하게 많이 해왔던 문제 유형입니다. 두려움 없이 도전하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단지 시간 내 압박 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때 어떤 상태래요? 정지에 있대요. 그럼 단박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C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크기가 같구나. 우리가 B의 질량을 MB, C의 질량을 MC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정지에 있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9M은 MB 더하기 MC다 라는 관계가 그냥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보시면 가와 나에서 P에 걸리는 힘은 5분의 9배래요. 9대 5란 소리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9T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작용하는 힘은 5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당연한 건데 A만 보면 A는 아래 방향으로 중력 9mg가 있고요. 위로는 9T가 있어요. 그래서 정지에 있죠. 당연히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우리는 9T가 9mg죠. 따라서 T는 mg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지금 어떤 운동이에요?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를 운동시키는 힘은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AC를 묶음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 있습니까? 9mg 더하기 mcg죠. 여기서 작용하는 힘은 mbg입니다. 그럼 이 힘과 이 힘의 차에 의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여기 OT면 여기도 OT니까 우리는 요건 이제 개별적으로 따질 때만 고려함지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줄에 걸리는 힘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따라서 얘네들의 운동방정식을 사용하면 9mg 더하기 mcg 빼기 mbg는 얘네 셋, 그쵸? 9m 더하기 mb 더하기 mcA다. 이게 운동방정식이죠. 이 둘의 힘의 차에 의해서 얘네 셋이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식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에 보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요걸 이제 쥐로 묶으면, 굳이 쥐로 묶어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일단, MB, MC가 뭡니까? MB 더하기 MC가 9M이죠. 여기가 9M입니다. 또 하나, 9M 빼기 MB가 있어요. 9M 빼기 MB는 뭡니까? 9M 빼기 MB는 MC입니다. 맞죠? 따라서 이 식은 2MCG가 되고요. 이 식은 18MA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식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이번엔 이 T를 이용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일단 이 식의 관계에 의해서 지금 C랑 M의 관계가 등장했으니까 우리는 얘의 운동 상황에서 C와 M의 관계에 대한 식이 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보면 되죠. 얘네를 이렇게 한목공으로 봤을 때 얘네만 보면 아래 방향으로 9mg 더하기 mcg가 있고요. 윗방향으로는 OT가 있습니다. 근데 이 T가 지금 몇이에요? mg예요. 그렇죠? 그럼 OMG죠. 일단은 OT라고 쓸까요? 네, OT에 의해서 얘만 보는 거야. 그러면 9M 플러스 MC가 가속도 운동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요 T가 뭐니까? MG니까, T가 MG니까 요 좌변식은 뭐가 됩니까? 4M 플러스 MCG는 9M 플러스 MCA가 됩니다. 자, 요 식과 요 식의 관계에 의해서 그대로 분해해주면 GG 날아가고요. AA 날아가서 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걸 일단 이렇게 날리고 그러면 요식분의 요식을 할게요. 요식분의 요식을 하면 요 둘의 관계를 그대로 끌고 오면 요식분의 요식을 하면 GG 날아가고 AA 날아갈 거니까 MC분의 4M 플러스 MC 9M분의 9M 플러스 MC 뭐가 안 보여? 안 보이면 그대로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MC분의 4M 플러스 MC는 9M분의 9M 플러스 MC입니다. 아직도 안 보여? 이거 보면 1 플러스 MC분의 4M이죠. 는 1 플러스 9M분의 MC입니다. 아직도 안 보여? 요거랑 요게 어때야 되죠? 아,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6m제곱은 mc제곱이구나. 그래서 mc는 얼마가 나와요? 6m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이 연결된 물체의 운동 분석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바로 한 덩어리로 놓고 식을 세우고 그리고 각각의 물체 상황에서 알짜임의 관계를 통해서 운동방정식을 또다시 세우는 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은 그럼 어떻게 되니? 우리 지금 C의 질량이 얼마라는 걸 알았어요. C의 질량이 6M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B의 질량은 3M인 거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틀렸다. 자, 니은 A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럼 요 식은 여기서 구하면 되죠? C가 지금 6M이라고. 그렇죠? 그럼 9분의 6G죠? 9분의 6G니까 3분의 2G구나. 그래서 니은 번복이는 맞습니다.
자, 디귿. Q에 걸리는 힘을 구하래요. Q. 우리는 지금 C가 6임을 알았어요. 그럼 C만 보면 당연히 C는요, 아래 방향으로 6mg가 있죠. C만 보는 거야. 근데 R자임이 0이어야 되죠. 그러면 Q가 C를 당기는 힘이 얼마여야 돼? 6mg구나. 여기서는 6mg예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죠? 이제 C만 보는 거죠, C만 보면 C는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있어요? 6mg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속도가 얼마를 그랬어? 가속도가 3분의 2g잖아. 따라서 C의 R자임이 얼마예요? 그럼 C의 R자임, C는 6m이잖아. 6m 곱하기 3분의 2g니까 R자임이 4mg예요. 아래 방향으로 6mg인데 R자임이 4mg야. 그럼 위로 얼마의 힘이 있어야 돼? 2mg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나에서는 Q가 C를 당기는 힘이 2mg고요. 가에서는 Q가 C를 당기는 힘이 6mg입니다. 몇 대 몇? 3대 1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디귿 번복이가 맞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번에 놓은 이유는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지 오늘의 결과가 뭐였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남은 기간 충실한 준비를 통해서 수능에서 원하는 등급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